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구급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20번째까지 왔어요. 이제 20번째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시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21년도 수험생 대비를 위한 이제 별도의 번외 강의도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내년에는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내년에 다시 강의실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86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감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 감사 청구를 비롯해서 주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죠.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기 봅니다. 1번부터요.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제 인지가 된 날로부터 이제 인지가 돼서 문제가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감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가면 그 청구가 들어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바뀐 지방자치법의 내용,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이 되는 이제 바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부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자, 다음 3번.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 번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만약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전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지금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감사 청구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도는 500명이라고 한 건 맞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고요. 다음 시군 자치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뀐 지방자치법 이제 2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바뀐 개정된 주민자치법에는 이 기준이 조금 더 하향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300명,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250명인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시도는 500명, 그다음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28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지금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주민 참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7번 문제 살펴보죠.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은 이제 지방자치 이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영미식과 대륙식, 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스타일, 그리고 유럽 대륙의 스타일, 이게 전부 다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자치는 영미식, 단체자치는 대륙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입장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형식적 법제적 요소가 이제 단체자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내용적 본질적 요소가 주민자치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자신의 어떤 그 내용에 주민이 직접 자신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그 의견을 결정하는 내용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여기서는 이제 앞뒤가 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바뀌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그랬는데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큰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이거는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단체자치에서는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체자치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287번에는 여기서는 1번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앞뒤가 다른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88번 문제 살펴보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으니까 보기 내용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죠.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령을 위반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건 중앙정부도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2번.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시군 및 자치구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다. 그러면은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 처리와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본 바가 있었지만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및 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이건 누가 이기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권한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반대가 되어 있는 거야. 시도가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국가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지금 288번에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뭐 고유 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또 물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가 시행이 될 땐 그 우리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가까운 지자체부터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를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국무총리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 소속으로 뭐를 둔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래요. 네. 2, 3, 4는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요거는 뭐 내용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다음 4번.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 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근데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 범위를 정해놓은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 딱 이렇게 열거해 놓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무.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적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서 관련된 업무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열거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89번에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된다. 1번이 틀린 내용이다.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290번 문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 계층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보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랬는데 단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개가 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치계층은 주민 공동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의 정책 결정 집행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성의 가치가 중요시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조금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울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이제 배치될 때는
특별법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다. 왜? 특별법 규정에 자치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종특별시에 관할 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치 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역시 6개 가운데서 군을 자치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이제 강화군과 옹진군을 두고 있고요. 다음에 부산광역시가 기장군을 두고 있고, 다음에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 그치? 대구광역시도 달성군을 기초자치단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역시들이 그러니까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4개의 광역시에서 5개의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두고 있죠.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90번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거 싹 다 밀어내고 새로 기억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른 지금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9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에는 그게 위법한 사항이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 포함,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즉 감사 청구를 할 때 이 주민들에게 의견 진술을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둬야 거. 각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각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법에서 나오겠지만 이 청구 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청구 자체가 의미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이거는 그 청구 요건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해가지고 물리는 것을 우리가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구 요건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가 만약에 발생했다, 청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청구권자한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제도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29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과 관련된 내용들, 뭐 재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도 좀 본 바가 있는데 보기 보죠. 의전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 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주 재원의 비중이 높아져야지 재정 분권이 강화가 되는 건데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뭐 자식이 독립한다고 나갔는데 자꾸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타다 써. 이거는 분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없죠. 취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보통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그랬는데 보통 교부세는 앞에서도 한번 이 문제 봤었어요.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는 게 아니야. 재량권이 존재한다. 재량권이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쓰든지 중앙정부는 위법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자치사무니까 고유사무죠. 고유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재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뭐 뻔하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딱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게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뻔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한 번 정리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29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기 보시죠. 1번. 지방세 탄력 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지방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죠. 이거는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지방세목을 정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같은 뭐 세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재해 예방이나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하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국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 지방 세목을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이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두시죠. 자, 다음 2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보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답이 싹싹 보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여기는 이제 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없다고 하더라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보통 교부세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주는 일반 재원 형식의 재원이란다면 특별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특별 회계 형식의 교부세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 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 교부세로 구분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교통안전 교부세라는 건 없죠. 교통안전 교부세 대신에 소방안전 교부세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용도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왜 그걸 주는지에 대한 주는 목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용도와 목적 이 차이가 좀 중요하죠. 목적은 분명히 왜 주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 교부세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지방 교부세가 각각 어떠한 의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제 우리 29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시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맞는데 앞으로 이제 바뀐 법에서는 이제 기관 통합형의 내용들도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관 통합형도 채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법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내용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행법,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의회가 해야 될 일, 단체장이 해야 될 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 3번.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은 기관 통합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관 대립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의구심을 갖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바뀌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뀐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약에 떨어지거든 받으세요.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죠. 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7장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번에 이제 그 교재 교정하면서도 보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꼭 이번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96번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소속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딱 뭔가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기 봅니다. 1번.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왜? 중앙정부 소속 기관이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지. 1번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편리성이 향상이 될까요? 안 그래. 이거는 관할 범위가 좁아야지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관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고객의 편리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 그렇게 관할 범위 넓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하지. 그러니까 조달청 같은 경우에 지방조달청이 전국에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아이들.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 지방조달청이 11개라는 얘기는 이제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리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방조달청하고 이제 서울지방조달청하고 뭐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관할할 수 있는 조달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또 하나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좀 기형적인 형태들도 있어요. 편리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주민들이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렇겠죠. 자치권이 없으니까. 다음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 이제 지방청으로 존재하는 정부 조직들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9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2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297번 문제 살펴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한번 문제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있는 기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같이 이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대통령 직속이라고 이제 그 뻥치고서 여러분들 이제 약 올리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98번 문제 살펴볼까요? 298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용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번 보죠. 기관 위임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랬는데 기관 위임 사무는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한다고 얘기했었죠.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1번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조사 감사를 시행한다. 갑자기 렉이 걸렸네. 자,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사 감사를 진행한다. 왜? 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왜? 지방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번의 내용은 뭐 조사 감사를 실시한다. 뭐 이 조사 감사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그러니까 위임되어 있는 이제 그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방적 교정 차원의 예방적 교정과 한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자치사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사무에서는 뭐만 이루어진다? 합법성에 의한 통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9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방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내용들의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죠. 계속 그 안에서만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생각을 해두시고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 같아도 한 번에 그렇게 정리해 놓게 되면 한 번 딱 제대로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29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시죠. 1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거죠. 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아무래도 단체장이겠죠. 다음 3번.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방공기업과는 다르게 이 지방직영기업의 종사자들, 지방직영기업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 하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17년도 문제니까 과거 정부에서 나온 얘기라서 이거는 정부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 행정자치부가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3번이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뭐 정부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 기업이나 그다음에 지방직영기업이나 전부 다 그 행정기관에서 직접 움직이는 그러니까 부처형 정부 부처형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방 공기업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99번까지 살펴봤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합격을 부탁해 마지막 문제 300번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 문제. 쉬운 문제가 나왔을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지 같이 살펴봅니다.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와, 지방 재정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문제를 낼 거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요거는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그랬는데 지방세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가 있는데 보통세가 그중에 9개고 목적세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개가 나와 있는데 5개 중에 3개는 가짜란 얘기야. 자, 지방세 중에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부세 전부 다 지시야. 자, 전부 다 지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시, 레시, 자시 이거 전부 다 아닌 거야.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는 전부 다 보통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적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이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아까 앞에서 문제에 교통안전교부세라고 나와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들 본 적이 있죠. 그 문제 따가지고 나온 것 같아. 자, 다음 4번.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30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우선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자주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의 세목 11개 다 외워두셔야 되고 또 징수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 각각의 지방세를 어디서 어떻게 거두느냐 이런 것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교재에 있었던 그 징수 주체에 따른 그 지방세 분류, 지방세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책 안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300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시작이 됐었어요. 뭐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니까 기출 문제가 뭐 서울시 문제가 지방직에서 그대로 나오고 뭐 국가직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전부 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그냥 문구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군무원도 그게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안 볼 수 없겠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한 내용이었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이제 누구의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이제 절묘하게 노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야심차게 시작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새록새록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정도, 4주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해 온 것 같아요. 지금 5주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주에 한 4개씩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죠. 정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하신 그 노력의 대가가 합격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셔서 좋은 공무원이 되셔야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암울하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늘 잊지 않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뭐 커뮤니티에서 일배충이었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동 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7급 공무원에 붙었대, 9급 공무원에 붙었대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합격만 시켜놓고 나면 뭐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되기로 한 이상 좋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 좋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5개 과목의 교수들 가운데 행정학 교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건방지게 얘기하면 살짝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합격만 이야기할 수 있어. 합격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합격해서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상당히 이 좀 힘든 일들을 어, 이제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험 이후에도 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컨텐츠를 계속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왜 내가 공무원을 해야 하는지, 공무원을 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국민들을 향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를 음, 늘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이제 전체의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